자, 경제부 총리가 이제는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네. 바뀌었죠. 네네. 네. 바뀝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 총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왜냐하면 다른 데는 장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냥 총리 자리가 따로 있는데 경제부 총리도 자리가 있어요. 명칭부터 약간 애매합니다. 여기는 너무 중요한 자리라서 총리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나? 장관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경제부 총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저도 자리인지. 지금 들으니까 그런데 보통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제 옛날 재무부 네. 하고 기획예산처 뭐 이런 거 합치는 데인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죠. 여태까지 예. 제 기억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한 적은 없어요. 예예. 이게 뭐냐면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들을 총괄하는 그렇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부처 전체를 조율하는, 말하자면 경제사령탑이라고 네.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회부 쪽도 경제부총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회부 총리는 없거든요.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총리가 했었죠. 네. 그리고 통일부총리가 있었고 옛날에. 근데 아마 사회부총리를 만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네.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문화부, 교육부, 이제 노동부 이런 데가 사회부처라고 불리는데 대체 경제부처에 너무 많이 눌려요. 그렇죠. 경제부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부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부처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약간의 숫자와 경제 논리를 들고 나오면 경제 네. 망한다라든가 뭐 이러면은 그렇죠. 그렇게 사회부처에서 여러 가지 복지를 늘리고 뭐 하고 이력을 싶죠 할 늘리면 때, 야, 우리 어려워 경제 이러면은 이제. 예, 망한다 그렇게 하면 예. 이건 뭔가 그렇게 얘기하면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회부처가 많이 밀리거든요. 항상 그래왔어요. 청와대 내에서 네. 누가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로 밀려요. 그러니까 사회부총리를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부총리는 좀 성격도 강하고 이론이 밝은 분이. 게다가 이제 경제부총리라고 한급 높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자리다 보니까 그 개별 장관들이 경제부총리가 경제사정상 안 된다고 해버리면 사회부 쪽 부처들은 깨갱하잖아요. 특히 예산권을 쥐고 있잖아요. 돈을 예산을 쥐고 쥐고 있다는 거는 공무원들한테는 진짜 약이에요. 독이에요. 여기 잘못 보이면 자기 부처 예산이 깎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경제부처에 대들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을 다루는 비서관을 둔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재무기획관인가요? 예. 그게 아마 이제 경제부처의 예산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거를 좀 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거 맞는 거냐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경제부총리는 부처 중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다른 부처들이 경제부처 예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경제부처가 뭐라고 하면 대부분은 물러서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힘 있는 자리입니다. 아주. 경제부총리가 제 기억에는 민간이 경제부총리 해본 적이 없어요. 관료 출신들만 여태까지 해왔고. 오로지. 예. 그건 이제 관료들을 다룬다는 면도 있고 관료 장력 이런 것들을 또 있고 그다음에 현실 감각, 현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뭐 재벌들이나 이제 기업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게 관료들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관료들이 해왔습니다. 소장님 그 옷이 움직일 때마다 부스럭거린다고 저희 PD가 옷을 홀라당 벗어달라네요. 하여튼 저기 아까 뭐 팔을 움직이지 말아주시고요. 꼼짝도 하지 말아주세요. 총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면 백공 같다고 제가 한번 옷을 벗으면 개구리 같은 제가 겁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부스럭이 심한 옷을 소리가 심한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꼼짝도 말고 입만 움직여 주십시오. 지금 옷을 벗기는 이미 늦었고요. 이게 마이크가 굉장히 성능이 좋네요. 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부총리가 왔는데 전임 부총리를 공간을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부총리는 어떤 정책이 전망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일단 유일호 부총리 경제부총리로는 참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그런 인상이 남는데. 그렇죠. 유일호 부총리 하면 이분이 뭘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잘 안 납니다. 네, 검색을 해봤어요. 예. 유일호 정책. 기사조차도 잘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이임사만 나오고. 네. 이임사만 이임사. 그러니까 무슨 보통은 부총리가 그만두면 이 사람이 뭘 했다, 그렇죠. 뭘 못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평가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없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의 장점도 거기 있다고 봐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장점이.
아니, 진짜로 한번 우리가 지금 세월이 좀 흘러서 그렇지 6개월 전에 생각해 보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죠. 예. 뭐 그런 국민들도 있었지만. 특히 뭐 사드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자격이 정지됐는데 장관들이 저러냐. 예. 근데 유일호 장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면에서는 국민의 뜻을 따른 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구조조정 같은 거거든요. 혹시 뭐 사실은. 들어오시기 전에 노회찬 원내대표하고 어디 MT 다녀오셨어요? 빵빵 터집니다, 오늘. 예. 국민의 뜻을 잘 받든.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가 방향을 모를 때 이 방향을 지시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게 경제사령탑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유일호 부총리 재임기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었어요. 해양 조선 구조조정이었고. 한진해운 사태 뭐 이런 예, 거.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안 내리고 질질 끄는 거예요.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회의 같은 거나 하고 거기서 정부가 뭔가를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진다는 건 뭐냐면 뭔가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공적 자금을 요청하거나 해서 결정의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기가 싫으니까 계속 채권단한테 맡기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면서 근데 채권단이라는 건 자기 이익이 직접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도 이제 이해가 충돌이 있죠. 예, 그러니까 막 질질 끌리다가 결국은 이제 파산 상태까지 갔는데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는 별개의 문제지만 경제 사령탑으로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지내갔다는 게 그러니까 안에서 국민의 뜻에 부응한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해서 경제 부담을 했었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긴 있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해운 관련 여기가 난리가 났죠. 네, 사실은. 그 외에는 유일호 부총리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기 어려운 게 이 최경환 부총리는 강한 사람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네, 부동산 예,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사라 유명한. 그러니까 이자율 떨어뜨리고 뭐 이랬기 네. 때문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왔고 그걸 유일호 부총리가 엄청난 가계부채를 남겼죠. 예. 330조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늘 수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관리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한테도 그대로 넘어왔다는 거죠. 네. 가계부채가. 그 부채는 줄지 않고 넘어갔다. 줄지 않고 넘어온 게 아니라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당연히 있습니다. 늘어나겠죠. 자, 유일호 부총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뜻에 부응한 첫 번째 경제부총리였고 마지막 경제부총리야 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우리 김동연 부총리는 어떤 분이고 앞으로 어떤 정책이 전망됩니까? 역시 관료 출신인데. 네, 김동연 부총리는 그 칼럼이나 이런 것들 보면 남을 공감할 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 개인사도 보면 네, 그런 개인사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의 엘리트 관료 출신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어요. 예. 네, 흑수저 예. 부총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야간 대학을 다니고 그다음에 또 유학을 가서 제 기억으로는 3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땄든가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학습 능력도 노력하군요. 있는, 네, 기본적으로. 있는 분이죠. 근데 이제 관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결정된 것들을 따르지 본인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는 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지나갔지만 4대강 역시 이분이 추진했거든요. 예. 당시 이제 청와대에 있었을 텐데. 본인이 직접 추진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예.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때 그렇다고 관료였다는 해서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아주 뚜렷하게 잘못된 정책이 이 청와대나 대통령한테 나왔을 때 그게 반기를 들 정도는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표 독자적인 경제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충실히 따를 것이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에 관한 얘기도 했고 다만 그래도 소신을 잠깐 내비쳤어요. 비정규직도 필요하다. 맞잖아요. 비정규직 필요합니다. 네. 비정규직이 제로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정도까지 얘기는 했는데 근데 또 하나를 덧붙인 건 이제 혁신 성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혁신 성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혁신 성장에 대해서 혁신을 해야 되죠. 경제 생산성이 올라가고. 좋은 말은 두 가지 붙어 있는데 혁신과 성장은 좋은 거죠. 예. 혁신을 통해 성장한다. 이거는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서 수출도 늘리고 이제 내수에서는 가격이 싸지니까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니까 좋은 건데 이 혁신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규제 완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규제 완화는 오랫동안 듣던 이야기인데요. 이거 기업이 원하는 항상.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규제 완화를 얘기했고 네. 특히 이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규제를 바다에 던져서 동동 뜨는 것만 건져내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규제를 없애는 것
요구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방해가 되는 법을 없애달라는 거였죠. 이때까지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버지를 흉내내서 무역투자진흥회의 뭐 이런 걸 하면 완전히 재벌 소원 네, 수리하는 회의였거든요. 근데 그런 기조를 그대로 갖고 머릿속에 갖고 이거는 옳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면 밑에 있는 부처 공무원들도 그 기존에 하던 것들이잖아요.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이름만 바꿔서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장하성 교수,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도 그렇게 이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세요? 예, 장하성 교수는 시장보다는 관료를 안 믿어요. 그죠? 항상 관치금융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실장 자리에 있어도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함부로 공무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일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5년 전에 이동걸 박사하고 제가 청와대 들어갈 때 이동걸 박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딱 한 분만 반대할 수 있을 뿐이다. 대통령. 아니요. 대통령이 아니라 전체 기조라든가 대통령의 말씀에 한 번 반대할 수 있을 거다. 한 번. 예. 그 전에 자꾸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반대하면 그때 잘려버리니까 기다리다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반대해야 된다라는 거는 물론 청와대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부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도 할 수 있고 있지만 웬만한 거를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처하고 대립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느낌은 김동연 부총리가 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거를 청문회에서 말할 정도면 그리고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 일자리 만들기하고 규제 완화 두 개가 같이 갈 가능성도 보인다. 이 부분은 좀 청와대나 부총리가 만나서 과연 규제 완화에서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이 FTA 추진할 때도 FTA를 한꺼번에 규제를 완화해서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과연 그렇게 해서 규제 완화를 해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고 반면에 규제 완화 때문에 훼손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성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규제 완화할지 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어 본 분의 경험담이었고요. 그 외에 혹시 김동연 부총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혹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신 부분이 역시 가계부채죠. 가계부채. 예,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조심스러운데 그 이유는 지금 경제가 약간 살아난 것 같거든요. 약간 살아나긴 했습니까? 예, 지표 살아났는데 수출이 늘어나면서 설비 투자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삼성반도체가 1, 4분기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저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거의 5%가 설비 투자가 늘었고 또 하나는 건설이 6% 이상 늘었어요. 건설이요? 여기에 투자 부분이 늘어나면은 경기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건설 부분이 늘어나는 건 정말 이상합니다. 마지막 주택 건설 주택 가지고 마지막 돈 벌겠다 이런 어떤 시도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 또 중산층이 돈 빌려서 끌려 들어가면 가계부채는 정말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팔을 움직이지 말아주시고요. 손짝 타지 말아주세요. 총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면 백공 같다고 제가 뭐 옷을 벗은 개구리 같은 제가 겁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부스러기 심한 옷을 소리가 심한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꼼짝도 말고 입만 움직여 주십시오. 지금 옷을 벗기는 이미 늦었고요. 이게 마이크가 굉장히 성능이 좋네요. 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부총리가 왔는데 전임 부총리를 공간을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부총리는 어떤 정책이 전망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일단 유일호 부총리 경제부총리로는 참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그런 인상이 남는데. 그렇죠. 유일호 부총리 하면 이분이 뭘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잘 안 납니다. 네, 검색을 해봤어요. 네. 유일호 정책. 기사조차도 잘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이임사만 나오고. 네. 이임사만 이임사. 그러니까 무슨 보통은 부총리가 그만두면 이 사람이 뭘 했다, 그렇죠. 뭘 못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평가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없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의 장점도 거기 있다고 봐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장점. 아니, 진짜로 한번 우리가 지금.
자, 경제부총리가 이제는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네. 바뀌었죠. 네네. 네. 바뀝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왜냐하면 다른 데는 장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냥 총리 자리가 따로 있는데 경제부총리도 자리가 있어요. 명칭부터 약간 애매합니다. 여기는 너무 중요한 자리라서 총리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나? 장관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경제부총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저도 자리인지. 지금 들으니까 그런데 보통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제 옛날 재무부 네. 하고 기획예산처 뭐 이런 거 합치는 데인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죠. 여태까지 예. 제 기억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한 적은 없어요. 예예. 이게 뭐냐면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들을 총괄하는 그렇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부처 전체를 조율하는 말하자면 경제사령탑이라고 네.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회부 쪽도 경제부총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사회부 총리는 없거든요.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총리가 했었죠. 네. 그리고 통일부총리가 있었고 옛날에. 근데 아마 사회부총리를 만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네.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문화부, 교육부, 이제 노동부 이런 데가 사회부처라고 불리는데 대체 경제부처에 너무 많이 눌려요. 그렇죠. 경제부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부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부처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약간의 숫자와 경제 논리를 들고 나오면 경제 네. 망한다라든가 뭐 이러면은 그렇죠. 그렇게 사회부처에서 여러 가지 복지를 늘리고 뭐 하고 인력을 싶다 할 늘리면 때, 야, 우리 어려워 경제 이러면은 이제. 예, 망한다 그렇게 하면 네. 그리고 뭔가 그렇게 얘기하면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회부처가 많이 밀리거든요. 항상 그래왔어요. 청와대 내에서 네. 누가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로 밀려요. 그러니까 사회부총리를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부총리는 좀 성격도 강하고 이론이 밝은 분이. 게다가 이제 경제부총리라고 한급 높은, 네. 그런 느낌을 주는 자리다 보니까 그 개별 장관들이 경제부총리가 경제사정상 안 된다고 해버리면 사회부 쪽 부처들은 깨갱하잖아요. 특히 예산권을 쥐고 있잖아요. 네, 예산을 쥐고 있다는 거는 공무원들한테는 진짜 약이에요. 독이에요. 여기 잘못 보이면 자기 부처 예산이 깎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경제부처에 대들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을 다루는 비서관을 둔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재무기획관인가요? 예. 그게 아마 이제 경제부처의 예산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거를 좀 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거 맞는 거냐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경제부총리는 부처 중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다른 부처들이 경제부처 예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경제부처가 뭐라고 하면 대부분은 물러서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힘 있는 자리입니다. 아주. 경제부총리가 제 기억에는 민간이 경제부총리 해본 적이 없어요. 관료 출신들만 여태까지 해왔고. 오로지? 예. 아. 그 이제 관료들을 다룬다는 면도 있고 관료 장악력 이런 것들을 또 있고 그다음에 현실 감각, 현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뭐 재벌들이나 이제 기업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게 관료들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관료들이 해왔습니다. 소장님 그 옷이 움직일 때마다 부스럭거린다고 저희 PD가 옷을 홀라당 벗어달라네요. 하여튼 세월이 좀 흘러서 그렇지 6개월 전에 생각해 보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죠. 예. 안 뭐 그런 좀 국민들도 있었지만. 특히 뭐 사드 관련자도 이런 거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자격이 정지됐는데 장관들이 저러냐. 예. 근데 유일호 장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면에서는 국민의 뜻을 따른 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구조조정 같은 거거든요. 혹시 뭐 사실은. 들어오시기 전에 노회찬 원내대표하고 어디 MT 다녀오셨어요? 빵빵 터집니다, 오늘. 예. 국민의 그러니까 뜻을 잘 받든.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가 방향을 모를 때 이 방향을 지시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게 경제사령탑이 해야 될 네.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유일호 부총리 재임기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었어요. 해양 조선 구조조정이었고 한진해운 사태. 뭐 이런 예, 거.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안 내리고 질질 끄는 거예요.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회의 같은 거나 네네네. 하고 거기서 정부가 뭔가를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진다는 건 뭐냐면 뭔가를 결정하고 국회에